자, 이렇게 드로잉이 무엇인지를 알아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드로잉을 배운다면 무엇을 배우는 건지 다시 한번 분해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드로잉을 하려면 첫 번째, 이 본다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다라는 말이 있고 관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다와 관찰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 명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생물학자가 개미를 봅니다. 화가가 개미를 봅니다. 사회학자가 개미를 봅니다. 자, 이 세 사람은 똑같은 개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가 개미를 관찰합니다. 사회학자가 개미를 관찰합니다. 생물학자가 개미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 사람은 똑같이 개미를 보고 있지만 세 사람은 다른 걸 보고 있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맞춰보세요. 네,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이 세 사람은 관찰하는 목적이 달라요. 화가는 크기가 어떤지, 비례가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겠죠. 또 생물학자는 개미가 어떤 걸 먹는지, 또 어떤 물질을 분배하는지, 또 어떤 생리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 사회학자들은 개미의 여왕개미와 일개미, 싸움, 정병, 개미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로 사회를 이루고 있는지를 관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드로잉 하면서 관찰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관찰할까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대상의 위치를 봅니다.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냐면 빛과 대상과 관찰자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자, 빛에 의해서 대상이 어떤 명암이 생기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림자도 다 관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드로잉을 잘하려면 첫 번째 뭘 공부를 해야 하느냐? 관찰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이 대상과 이 번역물은 이 그림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이 대상을 보고 인식한 것과 표현한 것을 보고 인식한 것이 같도록 하기 위한 번역이나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에서 하는 거예요. 뇌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원근법 같은 거겠죠. 3차원의 공간에는 멀고 가까움이 있지만 2차원의 공간은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원근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들은 이 번역하는 방법, 지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명암을 인식하는지, 빛의 방향을 인식하는지, 크기나 위치, 비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런 지식을 배워야 되는 이 번역의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관찰하는 부분, 번역하는. 자, 잘 보고 잘 번역할 수 있어도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뭐다? 이 손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잘 관찰하고 잘 해석할 수 있어도 그걸 표현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드로잉을 잘한다고 할 수 없죠. 이런 결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관찰이 부족한 학생,
그 다음에 번역이 부족한 학생, 손 표현이 부족한 학생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보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그리는데 이걸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 잘 그려요. 그런데 실물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 못 그린다. 자, 이런 학생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손 표현은 돼 있는 겁니다. 기능적인 건 돼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학생의 경우는 바로 관찰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해석이나 번역하는 방법을 잘 오개념을 갖거나 다르게 해석했을 때 못한다고 얘기하죠. 물론 사실은 이 번역이나 해석은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적인 표현이라면 누구나 다 소통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피카소는 사람을 보고 해석할 때 입체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의 드로잉을 보고 사실적이지 않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번역하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게 되면 아, 그렇게 해석했구나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림을 처음 배운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번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구나 공통되게 느낄 수 있는 번역을 배우는 겁니다. 그 번역 단계가 다 끝나고 나면 혹은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났을 때 자기의 개성이 들어간다든가 자기만의 해석이 들어가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번역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차원을 묻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독특하게 그릴 테니까 내 마음대로 그리면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한다면 그건 입시에서는 굉장히 실패를 하죠. 그러나 작품으로서는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로잉을 배울 때 관찰법을 가지고 드로잉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번역이나 해석을 배워서 그림을 잘 그리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 표현을 가지고도 그림을 잘 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미술학원을 가면 소묘를 배우면 이렇게 선 긋는 연습부터 하죠. 그 이유가 이 손에 대한 기능을 익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손에 대한 기능을 익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수준이 가면, 어느 시간이 가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글씨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익힐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미술을 오래 했는데도 그림이 늘지 않는다는 건 바로 잘못된 관찰법을 갖고 있거나 잘못된 해석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번역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관찰에 관한 거, 해석에 관한 거, 그다음에 물론 여러분들 표현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도 하나씩 분해해서 드로잉에서 관찰법은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지,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현법은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 기능적으로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로잉의 이 구조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 구조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기술을 부분적으로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항상 머릿속에 있고 내가 오늘 학습하는 내용이 관찰과 관련되어 있는 건지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건지 손표현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기능적인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드로잉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남들보다 빠르고 또 정확하게 드로잉을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